안녕하십니까. 2017년 제21회 물류관리사 물류관리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21번부터 문제 보시겠습니다. 21번부터는 약간은 좀 전문적인 얘기들이 좀 나옵니다. 20번까지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가지고 문제를 냈는데 21번부터는 약간 이제 전문적인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21번은 XY 축의 양방향으로 데이터를 배열시켜 평면화한 점자식이라고 그래요. 점자식이라고 하는데, 이 점자식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것다가 우리가 매트릭스라 얘기하는 거죠. 점자식이라는 말은 매트릭스 얘기하는 겁니다. 또는 모자이크식 코드를 갖다 의미하는 2차원 코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2차원 코드입니다. 원래 2차원 코드는 바코드라고 안 합니다. 바코드라고 안 하고 2차원 코드라고 해요. 바도 있지만 바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번에 2차원 코드의 경우에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외국어도 코드화가 가능합니다. 자, 외국어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또 애니메이션도 또 포함시키죠. 그래갖고 이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번에 데이터 구성 방법에 따라 단층형과 다층형으로 구분한다고 했는데, 단층형과 다층형이 아니라 뭐죠? 매트릭스형과 매트릭스형. 자, 매트릭스형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매트릭스죠. 행렬처럼 만든 다음에 어디는 까만색, 어디는 흰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매트릭스 만든 겁니다. 이게 매트릭스형이고, 다층형은 뭐죠? 다층형은 단층형 바코드를 갖다 여러 층 겹쳐놓은 겁니다. 여러 층 겹쳐놓은 게 바로 이게 다층형이죠. 그래서 데이터 구성 방법에 따라 단층형과 다층형이 아니라 뭐요? 매트릭스형과 다층형 두 가지를 구분합니다. 이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1차원 바코드에 비해서 좁은 영역에 많은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거죠. 특히 QR코드의 전성시대죠, 지금은. 그래서 이제 주로 QR코드가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QR코드만 이용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약국 가서 약 상자, 감기약 하나 샀다 그러면 상자에 찍혀있는 코드 한번 보세요. 상자에 찍혀있는 코드는 우리가 많이 쓰는 QR코드하고는 또 좀 다른 그런 코드 씁니다. 그래서 좁은 영역에 많은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는 것이고, 4번에 2차원 코드로 맥시 코드하고 QR 코드, 데이터 코드, 코드 16K 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렇고, 그 다음에 5번에 문자, 숫자 등의 텍스트는 물론이고 그 밖에 그래픽이라든가 사진 등 다양한 데이터를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새는 신문기사도, 신문기사의 경우에 간단하게 나온 거지만 거기 신문기사마다 뒤에 QR코드가 나와 있는데 그거 찍으면은 더 다양한, 아니면 신문에 미처 싣지 못했던 사진이나 이런 것들까지 다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QR코드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국내에서 그 QR코드를 갖다가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QR코드를 개발한 게 일본의 그 덴소 웨이브사인데, 그 덴소 웨이브사가 특허권을 갖다가 포기했습니다. 개방한 거예요. 개방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21번 2차원 코드에 대한 설명인데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22번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입니다. 그래서 갖다 흔히 우리가 무선 식별이라고도 하고 무선 인식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RFID 태그의 유형인데, 원래 RFID 태그의 유형에 액티브형과 패시브형이 있어요. 그래서 그 태그 안에 자체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는가 아닌가 하는 거죠.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으면은 능동형이고, 반면에 배터리가 없으면 수동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배터리를 내장하고는 있지만, 리더로부터 신호를 받을 때까지는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배터리가 절약되는 거죠.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식별이 필요하지 않은 이런 상품, 지속적으로 식별이 필요하지 않은 상품에 사용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반수동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미 패시브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크게 보면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반수동형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반수동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유통이건 물류건 반수동형 물어보는 문제는 처음 나온 겁니다. 수동형, 능동형은 시험 문제가 나왔었지만 반수동형은 처음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요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터리를 내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판독기로부터 신호를 받을 때까지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반수동형이다 하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23번입니다. 자,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이게 흔히 얘기하는 요새 뭐야? 4차 산업혁명이죠. 예,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이라고 해서 4IR이라고 합니다. 4IR, 4차 산업혁명이에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요새 뭐 신문이나 어디 엄청 많이 나오고 있죠. 거의 그냥 매일같이 어떤 신문을 갖다 보건 간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최근에. 그만큼 이제 확산되고 있는 건데, 4차 산업혁명이 뭐냐. 그렇게 정의하는 분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비빔밥이다. 아니면 또 짬뽕이다. 그러니까 비빔밥이면 그 안에 재료가 들어가잖아요. 그 비빔밥 안에 들어가는 재료가 뭐냐. 재료가, 자, 빅데이터, 인공지능, AI,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IoT, 클라우드 컴퓨팅 이런 것들. 이거 말고도 이제 또 뭐가 있습니까? 이거 말고도 예컨대 가상현실이라든가 증강현실도 있죠.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로봇도 있죠. 로봇도 들어갑니다. 로봇이 들어가고. 또 이거 말고도 이제 로봇 말고 자 3D 프린팅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야. 3D 프린팅.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결합돼 가지고 나온 게 4차 산업혁명이다. 그 어떤 모습이냐? 아직도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그 다양한 핵심 기술의 융합을 기반으로 모든 것이 상호 연결되고 보다 지능화된 모든 것이 상호 연결되고 초연결이에요. 초연결. 자, 보다 지능화된 뭐요? 초지능화입니다. 이런 사회로 변화할 것이라는 개념인 4차 산업혁명이 자, 최근 물류 분야에서도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활용 사례가 나올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물류입니다. 많이 언급돼요. 왜냐하면 이미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물류가 많이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초연결성의 사회고 하이퍼 커넥티드. 초지능화입니다. 하이퍼 인텔리전트예요. 자율화된 장비입니다. 여기에는 자율주행 이런 거 다 들어갑니다. 자율주행. 이미 자동차도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물류기기도 자율주행입니다. 다 모든 기기의 화물 이런 것들이 다 뭐 센서로 연결돼 가지고 뭐요. 그쪽으로 사물 인터넷을 바탕으로 해갖고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율화된 장비도 포함되죠. 예측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자, 공급자 중심 경제라고 했는데 공급자 중심 경제는 옛날이죠. 옛날 2차 산업혁명. 원래 2차 산업혁명이라고 할 때는 한 1870년대 이후부터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빠르게 진행됐던 것이 2차 산업혁명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1970년대 이후부터 이제 진행됐던 것이 제3차 산업혁명, ICT의 바탕을 둔. 그래서 이제 컴퓨터가 나오고 인터넷이 나오면서 전개된 이런 산업혁명을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고, 최근 진행되고 있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이죠. 자, 공급자 중심 경제가 아니라 수요자 중심 경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 기타, 여기 나오는 이런 개념들, 빅데이터라든가 인공지능 이거 다 시험에 나올 거예요. 이미 유통관리사의 유통정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물류관리론에도 물류정보가 포함되어 있지만 유통정보에서도 아주 세세한 내용들까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당연히 물류정보에 포함되어 갖고 시험 문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특히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4번 문제입니다. 자, 물류관리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자, 물류관리 원칙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20회 때 한번 또 작년에 나왔었죠. 20회 시험에 또 출제가 됐던 건데, 자, 물류관리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자, 신뢰성이라고 해가지고 생산, 유통, 소비에 필요한 물량을 원하는 시기와 장소에 공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그랬죠. 이 신뢰성입니다. 원하는 시기와 장소에 공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걸 신뢰성이라고 합니다. 맞고. 자, 이번에는 단순성이라고 했는데 생산, 유통, 소비 분야에서 물자가 요구되는 상황에 따라 물량, 장소, 시기에 우선순위별로 집중하여 제공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집중하여 제공한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단순성이 아니죠. 단순성이라는 게 이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단순성이라고 하는 거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용어인데 이런 게 아니죠. 집중하여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이걸 흔히 집중 지원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단순성이 아니라 집중 지원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3번의 적시성, 필요한 수량만큼 필요한 시기죠. 공급하여 고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재고 비용을 최소화한다는 거 맞습니다. 자, 4번의 경제성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그런데 효율성, 경제성 이런 말 나오면 어떤 의미가 있다? 비용을 절감한다는 얘기입니다. 비용 절감. 그래서 최소한의 자원으로 최대한의 물자 공급 효과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관리 비용을 최소화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경제성입니다.
자, 5번에 균형성이 나와 있습니다. 생산, 유통, 소비에 필요한 물자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 및 조달과 분배의 균형을 유지한다는 원칙. 이게 바로 균형성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관리의 원칙 해가지고 20회, 21회 이어서 계속 출제가 되는데 자, 또 나올 가능성이 있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되게 뭐 원칙이니 법칙이니 이런 말 들어가면 시험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24번은 자, 정답이 자, 4번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단순성이 아니라 집중 지원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25번입니다. 자, 물류정보 시스템의 장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물류정보 시스템의 장점이에요. 1번에 자, 물류정보 시스템이 도입되면 물동량이 증가해도 신속한 물류 처리가 가능하죠. 다음 2번에 신속한 수주 처리, 즉각적인 고객 대응으로 판매 기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3번에 판매와 재고 정보가 신속하게 집약되죠. 정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지스틱 인포메이션 시스템 해가지고 LIS예요. 정보가 집약됨으로써 생산과 판매에 대한 조정도 가능합니다. 자, 4번에 재고 과부족으로 발생하는 물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맞죠? 단거리 운송에 적합하고 운임은 탄력적으로 계산 가능하다. 단거리 운송에 적합하고 운임은 탄력적으로 계산이 가능하다. 갑자기 물류정보 시스템 나오다가 왜 운송이 나오나요? 운임이 또 왜 나오고요? 봐도 다른 거하고는 전혀 아니죠,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25번은 그러니까 물류정보 시스템이 아니라 뭐예요, 이거는? 당연히 TMS에 관한 거죠. 운송관리 시스템입니다. 트랜스포테이션 매니지먼트 시스템이에요. 근데 TMS는 뭐예요? 단거리나 장거리 모두 적용되는 겁니다. 단거리나 장거리 모두 적용되는 것이고 운임도 탄력적으로 계산이 가능하게 만드는 게 바로 TMS죠. 이것도 잘못된 것이. 단거리나 장거리 모두 적합합니다. TMS는. 자, 그래서 전혀 생뚱맞은 얘기가 5번에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옳지 않은 거고 옳은 건 다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다 이미 알고 있는 거고. 그래서 25번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를 하나 이렇게 또 제시했습니다. 다음에 26번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물류 공동화입니다. 우리가 물류 공동화와 함께 물류 공동화 또 한 가지 물류 표준화가 있습니다. 물류 표준화. 이걸 통해서 두 가지를 통해서 물류 합리화를 이룰 수 있죠. 물류 합리화를 이루는 것이고 자, 물류 합리화가 이루어지면 물류 관리의 목표 두 가지를 달성할 수 있는 거죠. 물류 비용의 절감, 고객 서비스의 개선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류 관리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물류 합리화가 필요하고 물류 합리화의 중요한 전제가 되는 게 물류 표준화와 물류 공동화입니다. 그래서 이걸 추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물류 공동화의 일반적인 장점에 대한 설명입니다. 물류 공동화의 장점. 아주 초보적인 얘기입니다. 자, 물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죠. 화물의 품질을 높입니까? 물류 공동화한다고 해서 여러 화주 기업들이 물류 활동을 함께 한다고 해서 품질이 높아져요? 이건 아니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품질과는. 자, 수배송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나가서 물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죠. 안정적인 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물류 공동화의 장점으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답이 환히 보이는 그런 문제입니다. 다음에 27번 문제도 역시 물류 공동화에 관한 건데 물류 공동화 중에서 공동 수배송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는데 역시 이것도 가장 초보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동 수배송하게 되면 여러 화주 기업들이 물류 활동을 공동으로 하는 거예요. 수배송을. 수송과 배송을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물류 업무 인원이 증가합니까? 자,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공동 수배송을 하게 되면 차량 운행 횟수가 줄어들어요. 그 차량 운행 횟수가 줄게 되면 그만큼 이제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고 교통혼잡도 줄어들고 자, 운송수단의 활용도가 높아지겠죠. 자, 공동 수배송에 참여하는 기업의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자, 수배송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다 맞죠? 자,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은 28번입니다. 대전 지역에 위치한 K 물류 기업에서 물류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자, 신규로 아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물류정보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그랬습니다. 이것도 아주 얘기하면 생초보 같은 문제입니다. 자, 출하되는 화물의 양과 목적지의 수 및 배차 가능한 차량까지 이용하여 가장 효율적인 배차 방법, 운송 차량의 선정, 운송비의 계산, 차량별 운송 실적 관리 등 화물 자동차입니다. 화물 자동차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활용되는 물리정보 시스템. 바로 뭐예요? 운송이죠, 이게 다. 운송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운송 관리 시스템입니다. 자, Transportation Management System이라고 하는 TMS죠. 그래서 좀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운송 관리 시스템으로 오는 문제. 그것도 그냥 답이 아주 초보적인 얘기입니다. 원래 우리가 TMS와 관련해 가지고는 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원래 TMS에 포함되는 것 중에 하나가 ITS가 있고, TMS에 포함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ITS가 있습니다.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 있죠. 이게 처음에 나왔었죠. ITS 해가지고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 있고, 자, 지능형 교통 시스템에 포함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지능형 교통 시스템에도 여러 가지 뭐예요. 근데 CVO라든가 CVO, 그 다음에 첨단 트랜스포테이션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든가, 또 어드밴스드 트랜스포테이션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든가, 또 근데 뭐 첨단 차량 및 도로 시스템이라든가, 뭐 근데 AV, HS 같은 것들 이게 다 여기 있죠, 여기. 그럼 이제 ITS 지능형 이것이 여기 포함되는 겁니다. 포함되는 건데, 그러면 지능형 교통 시스템 중에 하나가 뭐예요? 첨단 화물 운송 정보 서비스죠. CVO. 그래서 CVO도 이제 과거에는 자, Commercial Vehicle Operation 해가지고 과거에는 구화 시스템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이게 차량을 구하고 화물을 구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차량과 화물 자동차하고 화물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 CVO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거 CVO에 해당하는 게 뭐냐 해가지고 이게 또 시험에 나왔었죠, 한번. 그래서 CVO에 포함되는 것이 화물 및 화물 차량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FFMS라고 하는 것이 있죠. FFMS 해가지고 화물 및 화물 차량 관리 시스템 있고, 또 위험물 차량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해저드예요. 해저드. 그래서 HMMS라고 해가지고 위험물 차량 관리 시스템이 다 CVO에 포함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갖고, 20회인가 19회가 처음에 나왔었죠, 이게. 그래서, 자, 이 지능형 교통 시스템. 그 중에 한 가지가 CVO고, 그래서 이것들이 다 거기 포함되는 것이고, CVO에 포함되는 것들이 이런 것들 다 하는 거. 함께, 뭐 지금 나왔으니까 한 번만 더 보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2번도 이게 처음에 잘 나오죠, 2번. 자, TRS 해가지고 트렁크 라디오 시스템. 뭐죠? 주파수 공용 통신입니다, 이거는. 주파수 공용 통신. 그것도 이제 화물 자동차에 다들 부착이 돼가지고, 자, 기사들끼리 서로 이제 정보를 주고받는 거예요. 주파수 공용통신이 있고. 자, 3번의 EDI는 뭐죠? 일렉트로닉 데이터 인터체인지 해가지고 전자문서 교환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프로큐먼, 조달 얘기하는 거죠. 조달 시스템 얘기하는 것이고, 5번은 GIST 해가지고 지리 정보 시스템입니다. 근데 지리 정보 시스템인데 이제 교통이죠. 트랜스포테이션 해가지고 교통 지리 정보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28번은 1번인데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다음에 29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 뭐냐고 했는데, 사실 이제 하나하나 또 시험 문제 다 나옵니다. 여기 TQM이라든가 TOC라든가 식시그마 같은 거 다 나오죠. 자, 기억은 뭔가요? 생산 부문의 품질 관리만으로는, 생산 부문의 품질 관리만 가지고는 기업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생산뿐만 아니라 모든 부문이에요. 기업의 모든 부문, 생산뿐만 아니라 마케팅이라든가 재무라든가 회계라든가 모든 부문으로 품질 관리를 확대한 겁니다. 가지고 조직 및 구성원 모두가 전사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 조직 및 구성원 모두가 품질 관리의 실천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전사적 품질 경영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자, 품질 관리해가지고 QC에서 전사적 품질 관리 TQC에서 그 다음에 지금은 품질 경영이라고 그래요. 전사적 품질 경영. 그래서 조직이나 구성원 모두가 품질 관리의 실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경영 기법이자 경영 사상이에요. 경영 전략이고. 그래서 갖다 지금은 TQM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사적 품질 경영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유는 무결점 품질을 목표로 자, 고객에게 인도되는 재화 및 서비스의 분량을 줄이는 겁니다. 분량을 줄이고 나가서 회사 내 전 분야에 걸쳐 발생되는 불량의 원인을 찾아가지고 제거하고 품질을 향상시키는 경영 기법입니다. 무결점 품질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식시그마입니다. 식시그마. 그래서 원래 시그마가 이제 통계학에서 얘기하는 거죠. 표준 편차를 나타냅니다. 표준 편차인데 식시그마예요. 자, 식시그마 정도 품질 편차는 어느 정도 되나요? 식시그마면 3.4 ppm 수준이에요. 3.4 ppm이면 얼마냐? 100만 개 중에 ppm, parts per million입니다. parts per million 해가지고 100만 개 중에 3.4개 정도의 분량만 허용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한 품질을 추구하는 거죠, 이게. 100만 개 중에 3.4개 정도의 분량만 허용한다. 그래서 식시그마, 이것도 시험에 별도로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식시그마 나올 때 흔히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시그마의 그 실천 방법 있죠. 그래서 흔히 드마익이라고 하는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옵니다. 드마익이 뭐죠? 자, 식시그마 관련해가지고 먼저 정의, define이 있습니다. define. 그 다음에 measure, 측정할 수 있어야 돼요. 측정. 그 다음에는 A, analyze, 분석을 해야죠. analyze, 분석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I, improve, 개선입니다. 개선이 있고, 마지막으로 C가 컨트롤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 드마익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식시그마 관련해가지고 드마익. 원래 그 식시그마를 갖다가 도입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든 데가 제너럴 일렉트릭입니다. 그래서 제너럴 일렉트릭의 잭 웰치 회장이 이걸 도입해가지고 그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자, 최고 경영자까지 승진하려면 임원까지 승진하려면은 뭐요? 사실은 이것도 식시그마도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린벨트, 블랙벨트, 그 다음에 마스터 블랙 단계가 있는데 이런 것까지 다 있어야만 임원 승진할 수 있도록 그만큼 이제 식시그마를 갖다가 전사적으로 도입한 데가 제너럴 일렉트릭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유명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기업 목표 달성에 방해가 되는 제약 요인이에요. 제약 요인. 제약 요인이 뭐야? 컨스트레인트죠. 제약 요인을 찾아가지고 집중적으로 개선하는 겁니다. 가지고 기업의 성과를 높이는 경영 기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바로 엘리야후 골드렉 박사가 창안한 거죠. 골드렉 박사가 창안한 TOC라고 하는 제약 이론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TQM, 식시그마 제약 이론. 자, 제약 이론도 또 별도로 시험에 나옵니다. 세세한 내용들까지 시험에 나오는데 그래서 제약 이론도 그 상세한 내용들 다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세 가지 그냥 뜻만 물어봤지만 그 상세한 내용들까지 시험 문제 꾸준히 나오니까 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0번 문제.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그랬습니다. 제조업체, 유통업체, 물류업체들이 공동 출자해서 설립한 물류 거점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이죠. 9번과 공동 출자에 설립한 물류 거점으로서 이해 당사자들이 다이어그램 배송과 분류 작업 등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곳이 어디냐 그랬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공동자가 들어가야죠. 공동 배송입니다. 다이어그램 배송. 그래서 공동 배송 센터라고 해가지고 조인트 디스트리뷰션 센터입니다. 자, 1번입니다. 그냥 허망한 문제입니다. 이번에 그 고층 렉 창고가 나왔는데 고층 렉 창고는 이건 뭐예요? 보통 이제 입체 자동화 창고에서 하는 거죠. 입체 자동화. 원래 입체 자동화 창고에서의 그 렉 같은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입체 자동화 창고에서는 스테이크 크레인을 가지고 모든 이제 하역 작업을 합니다. 공공 창고는 글자 그대로 공공 창고고 정부가 운영하는 또는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 창고입니다. 인랜드 디포. 자, 사실은 컨테이너 인랜드 디포죠. ICD입니다. 인랜드 컨테이너 디포. 내륙 컨테이너 기지인데 내륙 컨테이너 기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죠? 통관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통관 기능이 있다. 통관 기능이 있고, 자, 선적이라든가 이런 건 인터넷 없나요? 없죠. 선적이라든가 양화 이런 것들은 없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미 통관을 거친 컨테이너를 그대로 항만으로 옮겨가지고 컨테이너 선에 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항만이 워낙 붐비다 보니까는 내륙에다 만들어가지고 통관 기능까지 포함시킨 것이 바로 내륙 컨테이너 기지입니다. 이번에 컨테이너 야적장 해가지고 컨테이너 야드가 있죠. 보통 이제 컨테이너 항구에는 그 전체를 다 넓게 그냥 컨테이너 야드라고 합니다. 에이프론도 있고 다 있지만 이거 세분화할 때 그런 것이고 CFS도 있고 하지만 자, 전체를 넓게 그냥 다 컨테이너 야드라고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물류 관련된 용어들 나와 있는데 물론 문제 자체는 아주 초보적인 문제입니다. 잘 몰라도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 아니에요. 공동 배송센터라고 하는 거. 다음에 31번입니다. 상물 분리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게 뭐냐고 했는데 과거에는 상물 통합이었죠. 상물 융합 통합이었는데 근래 들어와서 상물 분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글자 그대로 상류와 물류를 분리한다는 얘기죠. 예,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상물 분리가 이루어지면 물류의 효율화가 이루어지죠. 물류의 효율화가 이루어지고 그만큼 물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상물 분리입니다. 자, 1번 보시게 되면 물류 거점을 통한 수배송으로 수송 경로가 단축됩니다. 상물 분리를 갖다 하게 되면 그러니까 물류 담당 부서가 있어갖고 물류 업무를 총괄하는 거예요. 물류 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뭐예요? 물류 거점별로 해가지고 물류를 집약해서 운영할 수 있죠. 과거에는 영업소별로 했던 건데 이제 영업소가 아니라 뭐예요? 어떤 특정 지역의 영업소의 물류 활동을 통합해가지고 거점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류 거점을 통한 수배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송 경로가 단축되고 또 대형 차량을 이용할 수 있죠. 그만큼 이제 거점별로 취급하는 물동량이 많아지니까 대형 차량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므로 근데 수송비가 증가한다? 말이 안 되죠. 수송 경로가 단축되고 대형 차량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송비는 감소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점과 영업소의 수주 통합이에요. 지점과 영업소가 각각 담당하던 물류 활동을 갖다가 뭐예요? 근데 물을 담당하는 물류 부서에서 물류 거점별로 통합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주 통합으로 효율적 물류 관리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효율적 물류 관리가 이루어져가지고 수주 통합을 통해서 효율적 물류 관리가 이루어진다. 그럼 리드 타임이 증가합니까? 단축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에 재고의 편제나 또는 과부족을 해소할 수가 있죠. 거점별로 물류 관리하니까 재고의 편제나 과부족을 해소함으로써 효율적 재고 관리가 가능하다. 오케이, 이거 맞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4번에 물류 거점에서 하역의 기계와 창고 자동화 추진이 가능하므로 물류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죠. 하역의 기계화가 이루어지고 자동 창고화가 이루어지면, 창고 자동화가 이루어지면 물류 효율성은 개선되는 거죠. 영업부는 제조 활동에만 전념해요. 제조 활동을 영업부가 하는 겁니까? 영업부는 뭐예요? 마케팅 활동만 하는 거죠. 상류 활동만. 영업부는 마케팅 활동만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제조 활동에 전념하게 되면 도소매업의 매출이 증가가 되겠죠. 영업부가 담당하는 게 마케팅 활동. 이런 걸 좀 그럴듯하게 하려는 거거든요. 영업부는 물류 활동에만 전념한다. 이렇게 써놔야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상물 분리니까 갑자기 생뚱맞게 제조가 또 왜 들어갑니까? 최근에 나왔던 물류관리론 시험 문제 중에서 상당히 수준이 낮은, 그러니까 수준이 낮다는 얘기는 출제자 수준이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20일에 물류관리론 시험 문제였다는 평가를 해봅니다. 자, 31번 정답 보이시겠죠? 3번입니다. 다음에 32번입니다. 물류 시스템의 구축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자, 물류 시스템의 구축 목적인데, 이것도 1번 보시게 되면, 고객 주문 시 신속하게 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맞죠? 또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화물의 분실이라든가 오배송을 감소시킵니다. 신뢰성 높은 운송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합니다. 맞죠? 자, 3번에 화물의 변질, 도난, 파손 등을 감소시켜서 신뢰성 높은 보관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합니다. 맞습니다. 4번에 물류 서비스의 향상과 관계없이 물류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여기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항상 물류 관리의 목표, 또 저 물류 관리의 목표니까 물류 시스템의 구축 목표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통해서 물류 관리의 목표를 달성하는 겁니다. 물류 비용도 절감해야 되고 고객 서비스 개선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하고 관계없이 물류비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아닙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항상 상충관계에 있다는 거. 상충관계에 있기 때문에 뭐예요? 적정한 수준에서의 조정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5번에 하역의 합리화가 이루어져가지고 운송과 보관 등의 기능이 향상되도록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4번이 잘못된 거죠. 이것도. 문제 몇 개 풀어보신 분들은 눈에 환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준비할 때 보통 이제 과거에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는데 기출문제 풀다 보면 오히려 잘 나왔던 문제들, 아주 진짜 좋은 문제들 이런 거에 비하면은 아주 틀린 게 환히 보이는 그런 문제로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32번, 자,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보시게 되면, 자, 표준 팔레트 T11 1100 곱하기 1100입니다. ISO 표준 컨테이너가 있죠. 적재 수량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원래 그 사이즈 갖고 계산하죠. 원래 20피트 같은 경우에는 20피트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길이를 따져야 되는 거죠. 길이. 왜냐면 거기 입구는 2380이 해갖고 뭐예요? 자, 컨테이너 2개 딱 집어넣고 또 위에까지 집어넣을 수 있게 돼 있죠. 그래서 20피트의 경우에는 사이즈가 5000, 그러면 사실은 이거 나 그냥 왜 공부할 때 그냥 외우는 거죠. 다 시험에 나왔던 거니까 또. 외우는 거지만 만약에 사이즈를 본다고 하면 20피트의 경우에는 5898mm입니다. 5898mm. 그 다음에 자 40피트의 경우에는 딱 2배냐? 아닙니다. 딱 2배는 아니고 자 12031mm입니다. 그럼 45피트가 있죠. 자 45피트의 경우에는 얼마냐? 45피트의 경우에는 자 13555mm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지금 1100 곱하기 1100이잖아요. 그렇죠? 1100 곱하기 1100을 갖다가 하면 이제 나눠보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20피트 컨테이너 1단 적입하는 경우 8개입니다. 1단 적입할 때 8개. 8개죠. 1단 적입할 때는 뭐예요? 1단 적입할 때
4개, 4개. 한 층에 4개, 4개니까. 그렇죠? 8개입니다. 그 다음에 2단 적입하는 경우 20개고 16개, 40개입니다. 이건 처음에 나왔던 거예요. 나왔던 거니까 확인하시는데 45피트 컨테이너에 2단적 적입하는 경우 있죠. 45개가 아니라 요걸 1100으로 나누면 1100으로 나누게 되면 이게 12.3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2.3이 나오니까는 여유 치수 두고서 11개란 말이에요. 11개. 11개까지 넣을 수 있으니까 11개니까는 뭐예요? 11개니까는 2단적 적입하면 44개까지 적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44개까지 적입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그냥, 이거는 이것뿐만 아니라 화물 차량에 실을 때 얼마나 되느냐 이것도 처음에 나왔었죠. 그래서 8톤짜 트럭 몇 개 실을 수 있느냐 이런 것도 나왔던 건데, 그냥 나온 대로 한번 기억하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굳이 이런 거 나올 때 계산할 것도 없고, 우리가 파레스 적재율 구하는 문제도 나오는데, 파레스 적재율도 뻔한 얘기죠. 그래서 그 계산 문제라고 나오는데, 한번 보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다음에 34번입니다. 물류 기업들이 성공을 위해 비전, 전략, 실행, 평가가 정렬되도록 균형 성과표를 도입합니다. 자, BSC입니다. 균형 성과표를 도입한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는데, 자, 균형 성과표도 잘 나오고 또 이거 말고도 스코어하고 이거 두 가지가 잘 나오죠. 특히 물류 성과와 관련해가지고 평가할 때 쓰는 겁니다. 자, 원래 과거에는 그 재무적 성과만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 재무적 성과만을 갖다 강조했지만, 그렇지만 재무적 성과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가지고 BSC를 갖다 만든 겁니다. BSC는 자,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로버트 카플란 교수하고 유명한 컨설턴트인 데이빗 노튼이 만든 겁니다. 두 명이 만들었다는 건데 이거 사람 이름도 기억해 놓으세요. 자, 로버트 카플란, 데이빗 노튼 두 사람이 개발한 겁니다. 92년도에 개발한 건데, 자, 이에 대한 설명. 그래서 과거에는 재무적 성과만을 따졌는데 이제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성과까지 고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포함시킨 비재무적 성과에는 뭐가 있느냐? 고객, 내부 프로세스하고 그 다음에 자, 학습과 성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학습과 성장. 그래서 세 가지 비재무적 프로세스까지 포함시킨 거예요. 학습과 성장이라고 하는 거. 물론 재무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재물을 포함해가지고 세 가지를 더 추가한 거예요. 그래서 1번 보시게 되면 균형 성과표는 조직의 전략을 성과 측정이라는 틀로 바꿔서 전략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음에 이번에 균형 성과표의 측정 지표는 구성원들에게 목표 달성을 위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자, 3번에 균형 성과표는 재무 관점, 고객 관점, 내부 프로세스 관점, 학습과 성장 관점 4가지입니다. 4가지 측면에서 성과 지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4번에 균형 성과표는 성과 측정은 물론이고 전략적 경영 관리 그리고 나가서 의사소통의 도구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체크해 주시고요. 4번 좀 주의해서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5번에 균형 성과표의 성공은 실무자의 노력보다 전적으로 경영자 및 관리자의 노력이 달려있다고 했는데 이걸 도입하는 것은 경영자나 관리자가 도입을 하죠. 도입을 하지만 자, 성공 여부는 실무자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실무자의 노력하에서 나지는 거죠. 왜냐면 학습과 성장이라든가 이거 고객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실무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평가 지표를 도입하는 것은 경영자 및 관리자가 하는 거지만 실제로 성공 여부는 실무자의 노력이 더 중요합니다. 5번이 잘못됐습니다. 또 균형 성과표 또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스코어도 역시 시험에 또 나올 거라고 보시고요. 다음에 35번입니다. 물류회사 A를 창업한 김 사장은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보니 연간 1,000만 원의 고정비가 발생하고 유통가공 개당 매출은 10,000원이고 유통가공 개당 변동비는 매출의 50%로 조사되었다. A사 유통가공 사업의 손익분기점 판매량을 얼마냐 알았습니다. 자,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라고 하는 거죠. 판매량입니다. Q 구하는 거죠. 판매량 구하는 건데 이건 자, 공식 있죠. 공식은 물론 공식 만드는 과정도 간단합니다. 우리가 자, 기업의 총 수입이라는 게 총 수입하고 총 비용이 같을 때 균형을 이루고 총 비용의 그 손익분기점이니까 이윤이 제로란 말이에요. 이윤이 제로고 이윤이 제로니까 자, 총 수입하고 총 비용이 똑같은 겁니다. 근데 총 비용 안에 고정 비용, 픽스드 코스트하고 베리어블 코스트가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관계로부터 해가지고 이게 0이에요. 이게 같으니까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로부터 자, 식을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식을 만들게 되면 자, 총 고정비 나누기 단위당 가격
빼기 단위당 변동비예요. 이렇게 구합니다. 단위당 변동비. 그래서 그대로 이제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이 관계로부터. 총 고정비 나누기 가격 빼기 단위당 변동비. 총 고정비는 얼마예요? 총 고정비는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1,000만 원. 그 다음에 가격은 얼마예요? 유통, 가공, 개당 매출은 개당 매출이니까 이게 가격이죠. 10,000원입니다. 가격은 10,000원이고 10,000원 빼기 단위당 변동비는 매출의 50%예요. 얼마예요? 5,000원이죠. 10,000원에 50%니까 5,000원. 그러니까 10,000원 빼기 5,000원이니까 5,000원. 자, 그러니까 1,000만 원 나누기 5,000원 하면 답이 나오죠. 1,000만 원 나누기 5,000원 하게 되면 답이 자 2,000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뭐 별거 아닌 문제. 자,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36번 문제는 표준 파레트 T11과 표준 파레트 T12가 또 도입됐죠. 그래서 T12가 도입된 게 2014년에 이게 추가가 된 겁니다. 최근에 추가된 거예요. 2014년에 또 표준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자, 두 가지에 모두 적용되는 포장 모듈 치수로 짝지어진 게 뭐냐고 했는데, 원래 T11형은 이거죠. 1100 곱하기 1100이고 T12형이 1200 곱하기 1000입니다. 그럼 두 군데 모두 적용되는 게 뭐냐? 자, 1100 곱하기 1100이니까 반으로 나누고 550은 안 되겠죠. 여기 안 되니까. 550은 안 될 것이고, 대신 1100 곱하기 1100이니까 뭐요? 500하고 600 되겠죠. 500하고 600은 뭐예요? 여기도 되겠죠. 그럼 500하고 600인데 500하고 300도 되겠죠. 당연히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한 두 군데 모두 적재할 수 있는 정합성을 유지하는 사이즈가 뭐냐고 하는 건데 600 곱하기 500하고 500 곱하기 300이라는 거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37번 문제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물류 기업들은 녹색 물류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와 녹색 물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는데, 뭐 이런 거 하면 굉장히 전문적인 것처럼 보이고, 뭐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다. 모르는 거지만 그래도 뭐요? 답은 쉽게 보입니다. 1번에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CO2, 메탄, CH4, 이 아산화질소 해가지고 N2O, 수소, 불화탄소, 그 다음에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6가지 가스로 구성이 됩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자, 이번에 국토교통부는 친환경 물류활동을 하는 기업을 평가하여 그중 물류기업에 한정하여 우수 녹색물류 실천 기업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했는데 아닙니다. 물류기업만 넣는 게 아니라 화주기업도 포함되는 거예요. 물류기업뿐만 아니라 화주기업도 포함됩니다. 원래 이 내용은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법규에 나와 있죠. 물류정책기본법에 나와 있습니다. 물류정책기본법에 보게 되면 우수 녹색물류 실천기업 해가지고 나와 있고, 이걸 인증할 때 대상이 되는 게 뭐예요?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이에요. 물류기업과 화주기업. 그래서 물류화주기업을 인정하는 제도 해가지고 2012년에 도입된 겁니다. 화주기업도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벌써 뭐 말이 어색하잖아요. 그중 물류기업에 한정하여라는 말 자체가 어색한 말이죠. 그래서 답은 쉽게 보입니다. 차량 급출발 공회전 급브레이크 밟기. 바람직한 거 아니죠, 다. 이걸 줄이는 것도 역시 녹색 물류 활동의 하나가 됩니다. 자, 4번에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 협약 대상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나와도 이건 뭐 맞는지 틀린지 파악할 수 없는 거죠. 한번만 읽어보세요, 그냥. 자,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 협약 대상은 화물차 50대 이상 운행하는 물류기업과 화물차 50대 이상 운행하는 물류기업과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1200 석유환산톤, 이걸 토라고 합니다. 석유환산톤 이상인 화주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우리나라는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30% 감축키로 하였고, 제1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에서는 2030년 목표로 자, BAU 대비 37%로 감축하기로 했다는 거. 사실 모르죠. 이렇게 세세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지만 틀린 답은 쉽게 보입니다. 37번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8번입니다. 우리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큰 사업들을 평가하여 수립한 2020 물류 분야 온실가스 감축 이행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된 온실가스 수정 감축 목표치의 상위 1, 2위에 해당하는 사업을 모두 고른 것이 뭐냐고 했는데, 사실 이것도 뭐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뭐 공부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법규라든가 이런 데서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법규가 강조가 되고 있는 건데, 물류정책 기본법에서도 바로 온실가스 감축 관련해가지고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뭐죠? 모달 시프트 있죠. 모달 시프트 해가지고
운송수단을 바꾸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화물 자동차 중심이었던 걸 갖다가 뭐예요? 화물 자동차 중심에서 철도하고 연안 해송으로 바꾸고 있죠. 철도와 연안 운송. 바꾸고 있는 겁니다. 모달 시프트예요. 운송수단 변경이죠. 또 한 가지가 제3자 물류를 갖다가 중요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까지 자사 물류를 갖다가 제3자 물류로 전환하는 경우 정부가 여러 가지 지원도 해줘요. 이런 것들이 법에서도 나와 있는 거니까, 법규에서도 강조가 되는 거니까 제일 중요할 거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따지시면 됩니다. 우리가 세세하게 어떻게 할 수 있나, 이것들을. 그래서 뭐 LED 등 교체, LNG 화물 차량 개조, 그린포트, 그 다음에 경제 운전 활성화 이렇게 나오는데, 상위 1, 2위에 해당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첫 번째가 이거예요. 모달 시프트고, 이게. 감축 목표치 해가지고 수치로 나온 거예요. 수치로 나온 건데 그 중에서 제일 높은 게 뭐냐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철도 연안의 운의 전환 운송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제3자 물류 및 공동 물류 활성화가 이게 두 번째입니다. 이거 말고 이제 그거 말고도 뭐 그린팟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ITS도 포함돼요. ITS. 첨단, 그러니까 지능형 교통 시스템 있죠. 그래서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래갖고 이것도 3등이에요. 요거하고 그린포트하고 두 가지가 공동 3위. 나머지 다 포함되는 것이고. 그래서 자, 1등, 2등은 기억 니은입니다. 약간 1번이 되겠죠. 그래서 그만큼 법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게 두 가지인 건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강조하는 것이다 하는 것은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자, 39번에 콜드체인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이제 생활 수준이 점점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점점 더 신선한 거 요구하고 가다 보니까는 뭐예요? 여러 가지 농수산물이라든가 이런 데서 콜드체인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콜드체인이 뭐예요? 대상화물의 온도를 관리하는 공급사슬을 갖다가 얘기합니다. 온도를 관리하는 공급사슬이에요. 그래서 콜드체인이라고 합니다. 자, 콜드체인 시장은 크게 기능에 따라 냉장 운송 시장과 냉장 보관 시장으로, 냉장 운송과 냉장 보관으로, 자, 품목에 따라 식품 콜드체인하고 바이오 의약품 콜드체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 콜드체인 관리 목적은 크게 식품 안전, 식품의 맛 유지, 식자재 폐기물 발생 억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4번에 농산물 콜드체인은 식품 특성에 따라 농장에서부터 소비자 식탁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서 온도 등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맞습니다. 근데 5번에 우리나라 재래시장에서도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아니 콜드체인을 도입한다고 해서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죠. 뭐 상하거나 이럴 우려가 전혀 없이 장기 보관이 가능한 거 있잖아요. 근데 뭐 양파라든가 이런 것들을 콜드체인에다 보관합니까? 아니죠. 그래서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콜드체인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또 재래시장까지 이걸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사실은. 자, 이렇게 해서 5번이 틀렸다는 게 눈에 확 보이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콜드체인에 대해서 잘 몰라도 답은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40번 문제입니다. 경제활동이 글로벌화되면서 각 기업들은 세계 경영을 시도하고 있고, 세계 경영을 시도하려면은 자, 국제 표준을 따라야 되는 거죠. 국제 표준에 ISO가 있죠. 그걸 따라야 합니다. 그럼 국제 표준에 그 시리즈별로 뭘 인증하는 거냐 하는 거 있죠. 이건 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ISO만 해가지고 품질 경영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원래 품질 경영 시스템은 ISO 9000 시리즈죠. ISO 9000 시리즈. 9001부터 나서기도 하는데, 그래서 뭐 9001이라고 많이 강조하는데 다 포함해가지고 9000 단위 거 다 포함해가지고 9000 시리즈라고 합니다. 14000 시리즈는 뭐죠? 환경이죠. 그동안 제일 많이 언급되는 겁니다. 환경 경영 시스템. 환경 인증입니다. ISO 22000 해가지고 식품안전 경영 시스템 얘기하는 것이고, ISO 26000인데 이거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 흔히 CSR이라고 합니다.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해가지고, 자, CSR의 자, 국제 인증. 그래서 여기 안에서 7가지예요. 7가지를 갖다 제시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좀 어렵죠, 뭔지. 그저 뭐 추석 때나 아니면 뭐 이럴 때 뭐 회장이 나와가지고 뭐 연탐일장 날라주는 거 사진 찍고 들어가면 그게 CSR이냐? 그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갖다가 이제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과 관련해서 유엔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표준을 정한 게 26000이에요. ISO 28000 시험에 나왔던 거죠. 뭡니까? 특히 이게 물류 관련된 거죠. 공급사슬 보안입니다. 물류 보안 관련된 거예요. 자, 물류 보안 관련해가지고 공급사슬 보안 경영 시스템이 ISO 28000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인데 나머지도 기억하실 만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류관리론 40문제 봤습니다만, 그래서 역대 뭐 물류관리론 시험 문제 중에서는 좀 어떻게
자, 문제 자체 뭐 쉬운 것도 있지만 쉬운 것뿐만 아니라 이제 문제를 만드는 그 좀 수준에서 좀 약간 실망스럽습니다. 그래도 뭐 실망스럽다고 하더라도 뭐 당연히 수험생 입장에서야 뭐 답만 쉽게 보이고 쉽게 찾을 수 있는 거라면 물론 바람직한 거지만,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고 그렇지만 뭐 이거 말고 다른 내용들도 많이 나오니까 더더구나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그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내용들 잘 좀 확인하시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항상 시험 준비할 때는 과거의 기출문제를 갖다가 충분히 풀어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기본적인 내용들을 학습한 다음에 자, 연습문제, 특히 기출문제를 가지고 충분히 학습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물리과이론 해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들 잘 준비하셔서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수고했습니다.